와, 조금 더 복합적인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판교처럼.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김시덕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네.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대서울의 확장이라는 게 도시화의 진행일 텐데, 그렇죠. 도시개발의 역사인 거죠. 도시개발의 역사이고, 그렇다면 서울의 도시화는 대체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화라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근대 도시화겠죠. 네. 서울이 근대 도시 계획을 처음 시작한 것은 경성부 시절까지 가는데, 당시 경성부의 계획은 사람이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은 명랑한 가족 생활이 지장에 초래된다고. 그래서 사대문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교회 거점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역이 개발됐고 홍제동까지, 동부 쪽 지역은 도남동 라인이 개발되는 거고, 지금 성북구청 자리. 네. 동남 쪽은 빼고, 왜냐면은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서남 쪽이 인천과 연결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도시개발 지역이 되죠. 그래서 1939년에 영등포 및 도남 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영등포가 36년에 경성이 편입된 뒤에 개발을 하는 거죠. 3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36년에 영등포를 흡수한 경성부는 더 나아가서 인천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경인 일여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성과 인천을 하나로 만든다는 계획. 여기서 핵심은 부평이 되는 거죠. 이 서울, 인천까지 다 묶어서요? 부평 지역입니다. 범부평 지역. 서북부는 계양구, 서남부는 부평구, 동남부는 부천시, 동북부는 마곡. 아, 마곡까지. 그래서 운하를 뚫어서 한강에서부터 지금의 부평 GM까지를 운하로 뚫는 계획이 있었어요. 거대한 불침 항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목적이 크긴 했지만, 이 거대한 부평 계획은 6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60년대 교통부, 건설부에서 만든 자료를 좀 보면은 그때 계획을 한국어로 번역한 수준으로 해서 거의 그대로 가져와요. 일단 이 계획을 접고 다시 대신 개발하는 게 영동 개발인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만, 그 서남부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영등포를 개발했고, 일단 부평 개발을 함으로써 인천과 연결을 시켜서 거대한 경성시를 만들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대한 대서울의 도시계획 역사. 그래서 이것이 포기되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랬다가 화신백화점을 만든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친일파라고도 하죠. 화신백화점 자리에 지금 삼성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광화문 종각 자리에, 종각 위치에. 이 사람이 두 개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나는 서북부 지역, 지금의 은평구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하나는 동남부 지역, 지금의 영동 지역을 남서울이라고 개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서 초기에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요. 일단 서북구 은평은 접어두고 동남부 영동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한남대교를 놓으면서 우리가 아는 영동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영동 강남. 사실 그 다음 질문이, 네. 서울의 중심지 하면 이제는 강남이 독보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강남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역사를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옛 광주군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작이 됐다 하는데, 이렇게 강남이 서울의 중심부로서 개발이 된, 그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역사가 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옛날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 1980년대 신문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남 개발이 50년 만에 완결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영동 가락지구 정도까지 개발을 끝낸 시점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50년 전이라는 거는 영등포 개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전 서울 사람이 생각하던 강남이라는 거는 지금의 강남구 서초구 쪽이 아니라 영등포구하고 주변 지역입니다. 영동이란 말은 제가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름 붙일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의 강남 개발이라는 것을 좀 더 큰 틀로 보실 필요도 있다. 90년대까지도 한겨레 신문 기사 보면은 강남 서부, 강남 동부란 말을 씁니다.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옛날 강남 지역을 서부 강남이라 부르고, 영동 지역, 우리 생각하는 강남을 동부 강남이라 그래요.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와요. 서구 강남 지역 개발은 39년에 시작된 거고, 60년대가 되면 아직 아파트 붐이 불기 전에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구로구 개봉동과 광명시 북부, 광명도 철산동에 개봉 60만 단지라는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60만 평의 개발을 하는 거예요. 택지 개발을. 지금 광명시 가시면 광명 사거리 주변에 빼곡히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광명 60만 단지의 흔적인 겁니다. 그 북쪽에는 화곡 40만 단지라는 게 있고 화곡 본동 지역에 주택 많잖아요. 네. 그 60년대 개발한 화곡 단지인 겁니다. 세트인 거예요. 하나는. 그 이것은 김포공항과 영등포 지역을 연결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아파트 붐이 6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하죠. 그 전에 아파트라고 하면 중하층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주였습니다. 시민 아파트, 시범 아파트, 그렇죠. 금화 시범 아파트라든지 지금도 남산 북쪽 자락에 남아있는 회원 제2시범 아파트 같은. 그러다가 이 아파트 계획들이 무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일어나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붕괴. 네. 급하게 지은 거죠. 그러면서 60년대 중후반부터 그게 아닌 중상층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촌 시범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반포 주공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반포 주공까지 그렇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새 형제입니다. 특히 동장역에 붙어 있는 북쪽 반포 주공 아파트가 좀 하나의 고급 아파트죠. 제가 세입자로 살아봤었는데 열심히 지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한계가 많아서 제가 90년대 후반에 살았는데 이미 천장에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덜렁덜렁 해가지고 못 받고 살았어요. 네. 여의도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나마 여의도는 그러니까 오래 버틴 거죠. 반포는 이미 뭐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반대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더 살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술의 한계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그때부터 그전까지 부자들은 아파트를 찍고 주택 들어간다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민을 하게 되죠. 이 3대 시범 아파트 및 압구정 지역 이쪽에 영동 쪽의 아파트로 갈 것이냐 또는 강북의 부자 동네로 갈 것이냐 단독으로. 이 선택지가 순간의 선택이 그 후에 현재를 좌우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1억 원 가지고 어디를 쓸 것인가. 네. 한정된 돈으로 과연 나는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택 위주로 개발된 이런 시기에 개발된 서부 강남 지역이 죽고 아파트 위주로 주로 영동은 거의 아파트 단지를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만 지어라라고. 그런 아파트만 지은 영동 지역이 아파트가 뜨다 보니까 부각되게 되면서 서부와 동부 강남 지역의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강남의 개발은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그 일산과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이 둘의 성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산과 분당이 스타트를 동시에 했는데 왜 지금 집값 차이가 났느냐 까놓고 말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군사 문제라고 봅니다. 안보 문제.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서울의 개발 방식이 사대문, 영등포, 영동이라고는 3핵에서 강남 1핵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경기도 북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기본 계획은 다시 한번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강북의 인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였습니다. 분산해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강남으로 보내야 한다. 강남으로. 강남 이전책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죠. 강북. 예. 강북에는 유흥가를 못 만들게 하고 강남에는 풀어주고 강북의 명문고로 다 강남으로 내려보내고 이러면서 강북의 인구가 억제되는 게 큽니다. 서울 중구 인구가 거의 조선시대하고 변함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영등포가 인천과 묶여지는 경인 라인이 계속 성장을 했었으면은 아마 강남과 마찬가지 발전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선호하는 주거 양식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뀐 것과 이쪽이 워낙에 2차 산업, 공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게 좀 있죠. 그러다 보니 100년간 굴지의 중심제 성격을 자랑하던 영등포가 좀 힘이 떨어진 게 있죠. 그러다 보니 분당은 강남에 가깝습니다. 강남 일극이 되다 보니까 분당이 크고 판교가 크고 기흥이 크고 화성이 동탄이 크는 거죠. 일산은 반면에 결국은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정이나 문산 지역이 기대 이상으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 배후 신도시가 없는 약한 일산이 힘이 딸리게 되는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실 일기 신도시 역사하면 결국 이게 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되게 대규모 주택 공급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3기 신도시로서 지금 추진 중인데 정부가 앞으로 이런 대서울의 확장에 3기 신도시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 1기, 2기,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요는 대서울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2기 신도시 때 1기 신도시에 조금 바깥에 만들고 3기가 좀 더 멀리 나갔으면 되는 건데 여러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2기가 더 외곽에 나가고 3기가 중간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좀 약간 순서상 조금 기형적인 느낌이 좀 기형적인 듭니다.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3기 신도시의 포인트는 1기와 2기의 공백 또는 1기 신도시 이후에 서울의 외곽 경기도 지역과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의 문제. 부천 대장동 및 계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구도심과 서울시를 잇겠다고 하는 총독부와 경성부 시절 때부터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된다라고 하는 8, 90년 만에 계획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어서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이유는 이 부평 분지라고 불리는 예전에는 인천과는 다른 생활권이었던 그러니까 한양과 인천을 잇는 중간 지역인 지역이 김포공항이라는 군사시설이 놓이면서 약간 공백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공백이 과연 어디까지 메꿔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비행기 소음을 좀 참을 수 있으면 좀 시끄럽긴 합니다. 양천구 쪽 가면 참을 수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부평 분지 지역, 즉 계양구, 부평구, 부천, 마곡 지역과 그 외곽 강서구 지역을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비행기가 내려오는 지역이 양천구 지역인데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 관계가 크게 없거든요. 좀 더 층고를 올려서 개발하면 밀도 있게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 지역 방금 말씀하신 이 김포공항 인근 지역들을 좀 더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더 멀리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근접한 이런 빈 땅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개발하는 것이 한 5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신도시들의 미래를 봤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가기보다는 맞습니다. 2기 신도시 이상으로 맞습니다. 멀리 가기보다는 현재 빈 땅에 김포공항 인근의 빈 땅에 좀 고밀 개발을 해서 맞습니다. 또 교통망도 다 많이 뚫려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3기 신도시의 개발이 아무래도 이런 말씀하신 그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지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양주나 다른 지역들은 주택단지로서의 개발 성격이 큰데 하남도 포함해서 계양과 부천 대장동은 조금 더 복합적인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판교처럼 산업이나 예, 이런 상업, 쪽까지요. 첨단 산업을 포함한 복합단지로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 네. 재개발 이거 과연 어떻게 과거를 좀 돌이켜 보자라는 네.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요즘에도 지금 도심 재개발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심 재개발의 문제를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좀 더 넓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그때그때 급급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모든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모든 행정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지 않죠.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너무 인구가 급속하게 늘다 보니까 군사작전 하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그런 결과로서 상계동을 개발하면서 밀려난 분들이 포천과 양주 지역으로 가서 지금도 살고 계시고 목동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의 시흥시 북부에 살고 계시고 약간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를 넓히는 효과를 낳습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대서울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밀려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가길 희망할 경우에는 최소한 안착할 수 있는 땅을 주고 다시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싶어 할 때는 최선의 임대주택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거죠. 전 그래서 도심 재개발을 옛날에 경관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냥 무조건 개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을지로 같은 데들 네, 을지로. 최대한 도심 개발을 하고 고밀도 개발을 하고 층고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원래 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개발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방식으로 나가면 충분히 도심에서도 개발할 곳이 많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서울 교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장 강남 따라서 주변 지역 개발해 나가면 지금도 충분히 개발할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그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신도시 개발 혹은 도심 재개발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